이번 시간은 13주차 2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1000명의 정치적 구현을 소제목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명을 그러면 이 개인적인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라봤지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명을 이제 개인적으로 구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한테도 이렇게 확충을 해서 구현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사람답게 사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의미다라고 그랬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정치적으로 구현이 될 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인간이 우주의 중추체라는 거죠. 우주의 이제 중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공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인데, 천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천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조화를 이제 천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공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이, 화육, 조화, 변화, 소멸,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대항할 수가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의 존재의 원리인 바로 건지사덕을 현세에 구현시킬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도덕의지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생내적으로 주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건지사덕이라는 것은 사덕을 얘기합니다. 이 하늘 건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천의 그런 사덕, 천이 갖고 있는 그런 본래성, 그것이 우리 인간한테 내재화됐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사덕이다. 그래서 건지사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원래 자율적이고, 이 천이 어떤 누구의 자귀, 인위적, 시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죠. 스스로, 자연 자체가 그렇죠. 스스로 짝 그러련. 그래서 자율적인 것이죠. 강건하게, 쉼없이. 그러면서 이 성실성이죠. 그리고 창조적인 이 도덕의지, 그런 덕의 의지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간한테는 풍부되어 있다.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 무엇보다도 이 천명을 주체적으로 자각해서, 천명을 주체적으로 자각하면 그걸 깨달아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다운 삶의 기반으로서 그것이 뭐냐? 바로 가장 으뜸이 드는 덕, 사덕 중에서 인과 이 사람다운 삶의 방식인 의, 중요한 것이 인의죠. 인의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마땅히 거쳐야 할 인지안택, 이거로서 이게 편안한 자, 집택자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그 안택, 편안한 집으로서의 그 인이 바로 편안한 집이라는 거죠. 인과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인지정로, 올바른 길이죠. 바른 길, 길로자입니다. 올바른 정자고, 사람의 올바른 길, 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인지정로로서의 그 의, 바로 정의, 의가 어떻게 정치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는지, 공자는 이렇게 정명사상이라고 해서
그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맹자는 그것을 왕도 사상이라고 하면서 그 사상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정명사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를 정자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에 올바르게 바르게 한다. 이름에 걸맞게 한다. 올바르게 한다. 이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상으로서, 우리가 정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완성과 사물의 완성에서 모두 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자각에 의해서 완수되고, 또 인간의 완성은 이 사회적 공동선을 위한 사랑과 정의의 조화로운 실천에서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인이라고 하는 것과 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 자아를 완성하는 큰 길, 대도로서 이 사랑은 이 자신을 완성하고 만물을 완성하는 그런 실천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의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간의 욕구와 노력,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정치 행위로 통일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는 정치 행위의 정당한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신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사물과 세계를 완성해서 이 지구상에 여민동락,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동락, 같이 즐거움을 갖는 그런 그 여민동락할 수 있는 그런 대동사이를 건설을 하는 것을 정치 이론의 최고 이상으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그것은 정치의 참된 구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 자아의 그 내적 본질인 사랑, 인이죠. 사랑과 정의, 의를 투철하게 의식하고 자각해서 이 자아를 완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사물물의 본질과 그 현상에 대한 인식, 국리죠. 인식, 그리고 그 의미적 실천을 통해서 그것의 본질을 구현하고, 그리고 완성함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그래서 이러한 정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이 도덕과 정치의 조화로운 합일에서 구해야 된다고 확신해 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과 정치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공자의 그 정치의 본질을 이루는 이 두 요소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할 때 흔히 우리는 이 덕치주의다라는, 덕으로서 다스리는 그 덕치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제나 어떤 형정만이 아니라 법에 의한 그런 그 제도적인 그런 측면, 또 어떤 형에 의한 그런 그 행정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덕으로서 하는 정치를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덕치주의는 법치주의에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법에 의한 그런 그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덕에 의한 그런 통치가 되는 것이 정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에 있어서 이 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출발점이자 바로 기착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정이라고 하는 것, 이 정치할 때의 정자입니다. 이것은 정치할 때의 정자인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를 정자를 쓰면 같은 등식으로 대입을 시킵니다. 바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올바른 것이다. 정자, 정야라고 이렇게 논어 안연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라고 있는데, 즉
그는 그 공자는 도덕을 세상에 구현해서 이 무도한, 이 도가 없는 무도한 그 세상을 바로잡고 이 다스리는 것을 정치로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라고 하는 것, 정치할 때의 정자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 속에서 이 올바를 정자가 들어있지만은, 올바를 정자가 들어있죠, 여기에. 이 정자가 들어있지만 그가 이 정치를 바로 이 정치할 때의 정자와 이 올바를 정자의 정치로 이해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것, 올바르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을 이 바로잡아서 그야말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한 것을 바로잡아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의 대본이라는 거죠. 큰 근본이라는 거죠. 대본이면서 그 중용, 이 중용은 바로 이제 이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얘기합니다. 중용, 가운데를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정하지 않는 것, 올바르지 않게 하는 것, 이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치, 바를 정자, 정치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대본이 되면서 그것은 바로 이 중용,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중화, 이 덕성이 중용을 잃지 않는 그런 상태가 중화라고 그러죠. 중화. 중용과 중화의 상태로 되는 것, 바로 올바를 정자. 이 정은 정치 발현에 있어서 그 원천이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성취 내용이 되는 이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자도 이 김충렬 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자도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 정자를, 올바를 정자를 사람들이 바르지 않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고, 도덕적인 의미로서 이 주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라고 올바를 정자 해야 할 이 주체는 바로 치자 자신인 겁니다. 이 바라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스리는 리더. 리더가 바로 그 자신이 바로 첫 번째, 먼저, 제일 먼저 올바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자, 리더 자신이 바로 바르지 않고서는 이 백성들을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치자가 그야말로 리더가 이 국민들을 따르게 할 때는 본인이 먼저, 제일 먼저 바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치자, 리더의 개인적 윤리적 그 세계에서의 이 덕성, 그리고 함양, 솔선수범과 그 의의가 바로 동일하다는 그 논리가 바로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 대학이라는 그런 책, 대학의 그 도는 바로 명덕이다. 이 밝은 덕이라는 거죠. 명덕이라는 밝을 명자 덕.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의 본래 천성, 본래의 그 순수한 깨끗한 이런 덕성, 명덕이죠. 이 명덕을 밝히고 또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 있으며 지선, 이것은 이제 지극한 선을 지선이라고 하죠. 지어지선이라는 말이 준말인데, 지극히 선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 물이 정지되어서 그 고요하게 있을 때, 그렇게 옹달샘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있으면서 맑고 아주 깨끗하죠. 그런 그 착함, 그것을 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에 도달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지선이라고 하는데,
이 명덕, 아주 밝은 덕을 밝히고 또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 있고 또 지선의 경지에 이르는데 있다라고 이렇게 대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강이죠. 삼강입니다. 명명덕, 지어지선, 또 신민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바로 삼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에서의 그런 관점하고도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것인데, 바로 공자가 그래서 이 지자, 리더가 올바르게 통솔을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고, 또 리더 자신이, 지도자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그런 아무리 지도자의 입장에서 명령을 하고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바로 논어 자루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편으로 나아가서 이 지도자가 진실로 제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면 정사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닦아야 된다. 닦을 숫자죠. 수덕. 이 숙기, 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자, 즉 지도자, 리더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올바르게 이 덕을 닦고 난 후에 그래야 남을 치인, 이 인자는 남이라고 그랬지, 백성들, 국민들, 다른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 수기한 연후에 치인을 해야 한다는 육아의 전형적인 정치론, 즉 도덕 교화론입니다. 이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양심과 수치심의 결여를 가져올 법치주의를 반대했고, 왜? 법치주의는 양심의 꼴이고 또 수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윤리, 실천의 주체로 생각해서 권력의 강압적 정치보다는 도덕적 감화, 이 도덕적 감화 정치를 바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감화를 시켜서 자연 수원리대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법치주의 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과 이해로서 이 백성들, 국민들을 교화해서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질서 있는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바로 덕치주의인 것입니다. 덕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죠. 덕치주의. 그 덕으로서 다스리게 되면은 국민들은 교화가 돼서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감화가 돼서 질서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형법적으로 보는 어떤 제일성, 똑같이 가지라는 이 성질, 제일성은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법치 전제주의라든지 또는 패도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는 관념이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에 의한 정치, 이것은 이제 법치주의죠. 또 전제주의, 또 패도 정치. 패도 정치는 왕도 정치의 반대죠. 패권, 이 어떤 힘, 공권력, 군대, 이런 어떤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이기 때문에 그 강제력으로 해서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패도 정치고, 왕도 정치는 어떤 덕치, 왕의 덕을 베풀어서 스스로 감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치, 그것을 이제 왕도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인의에 의한 그런 정치, 그런 것을 이제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도 정치는 인의를 무시하고 무력이나 꾀를 써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관념이 바로 패도 정치가 되는데,
이 덕치주의의 이제 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형법적인 이 법의 그 조문대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법치 전제주의가 아니고 패드 정치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의 그 정치 체계 속에서는 정치 이상 그리고 도덕 정신이 바로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 생명의 생생하여 그 그침이 없는 그런 덕과 인류에게 널리 베푸는 인이라고 하는 덕목, 인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천심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덕이 원래 천으로부터 이 인간이 생리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덕지주의는 천심의 근본을 두고 있다. 또 그것을 인간의 마음까지 확장시켜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자기에게 꼭 알맞고 밖으로는 남에게 꼭 들어맞아서 크고 넓게 꽉 들어차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이 덕만한 것이 없다라고 맹자 공순추 장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치자, 리더, 그 지도자 개인의 높은 도덕성과 철저한 자기 반성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지도자, 치자는 그야말로 중화, 이 덕성이 중용을 일치하는 상태를 우리는 중화라고 합니다. 이 중화의 원리를 잡고서 사사물물의 이치에 통달해 가지고 바른 자리에 몸을 두어야 하며 또한 솔선수범하고 힘써서 노력하고 게으름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다 라고 논어의 자료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께서 착해지고자 하면 백성들이 착해질 것이다. 또 군자의 덕이 바람과 같다면 소인의 덕은 풀과 같은 것이다. 풀 위에 바람이 지나가면 그 풀은 반드시 쏠리기 마련이다. 또한 공자는 오로지 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정을 담당할 때만이 모든 사람의 복지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정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공자는 이에 더해서 치자의 도덕적 책임과 아울러서 치자의 신의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신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어떤 리더의 그 사랑과 교화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루어져야 할 올바른 도리의 실현을 갈망하는 이 치자의 진실한 마음과 인위적 수식이나 조작을 통한 통치술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열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치자의 신의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을 감복시켜서 모르는 사이에 이 치자를 믿고 따르게 하는 치후적인 요건이면서 상하의 화합 또는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그런 조성을 통해서 사이의 평안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인 것입니다. 바로 신의죠. 그래서 자공이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자한테 물어보죠. 공자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히 하고 백성들이 위정자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만일에 부득이 해서 꼭 한 가지를 버려야만 한다면 이 중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선생님 하고 이렇게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군비를 벌여야 한다. 자공이 물었습니다. 또 만일 부득이해서 꼭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그 두 가지 중에서 또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식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는다. 만일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논어 안연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 경제, 국방력과 더불어서 국기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한 나라의 질환, 흥망과 상하의 화합과 균형을 좌우하는 그런 정신과 도덕의 응집력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백성들의 실리를 죽음보다도 중시한 공자는 이 신이야말로 도덕 정치의 근본이라고 바로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치자의 그 신이 및 도덕적 정진을 강조할 때에 정치는 자연히 예와 같은 의의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면서 그것은 특히 정명사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개심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이고 또 국가의 기강 그리고 진호이면서 천자 통치의 대법으로서 이 참다운 정치의 도리를 시연하는데 필요한 통치 질서 또는 통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에서도 이해라고 하는 것은 친소는 친하고 이제 덜 친하고 하는 그런 것을 친소라고 하죠. 친소에 따라서 정하고 또 미심쩍은 인사를 해결해주며 신분질서의 같고 다름을 구별해주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 국내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 인의라고 하는 것도 예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을 가르쳐 풍속을 바로잡는 일도 예가 아니면 안 된다. 또 쟁송을 해결하고 판결하는 일도 예가 아니면 결정할 수가 없고 임금과 신하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아버지와 아들 형과 아우의 관계도 예가 아니면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신분적 질서를 확인하고 조화시키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사회적 차별성, 어떤 분별성을 촉구하는 기능으로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얘기하는 예는 인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면서 또 그 실현태라고 하는 인식을 바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어떤 전통적인 행위 준칙이나 습관적인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역사를 갖기 시작한 이래 그야말로 추구하고 발전시켜온 근본적인 어떤 사회 질서 또는 통치 원리와 같은 의미와 또 공용을 갖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공자가 관심을 가졌던 이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나라 때의 주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눌 분자죠. 이 분의 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나라의 사회신분 관계를 회복하고 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천리와 인사 그리고 사랑과 질서
를 그 일정한 어떤 형이상학적 체계로 이 통합해낸 그런 결과의 이 산물인 것이죠. 이 공자가 고대의 그 문물제도와 문화를 연구했고, 그러면서 그중 원칙적으로 이 주례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주나라는 하은 두 나라를 거울 삼았으니 문물제도가 더욱 찬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는 그런 확고한 태도를 표명하는 데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공자라는 그야말로 예야말로 혼돈과 분열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다. 이렇게 간주해서 이 도덕과 예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 정치 원리의 본질을 이루는 두 요소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예는 기본 골격과 지향점에서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의 개인적 도덕률을 역설하는데 그치기보다는 오히려 상하 차등의 인간관계를 분명히 하고 인간 개개인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도덕적 진실성의 희복과 이 발현을 통해서 가지고 질서와 조화가 공존하는 그러한 사이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궁극의 목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정명의 정치입니다. 정명의 정치. 정명, 발을 영자, 이름 명자죠. 그래서 공자가 살았던 그 당시 상황은 현실의 그 객관적 실체로나 그 자신의 그 주관적 의식으로나 매우 어떤 심각한 위기 시대였습니다. 즉 춘추 시대였죠. 춘추 시대는 날이면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난세였었습니다. 주 왕조의 어떤 이 경제적인 기반도 이 토지제도와 수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철제 농구 및 우경 등에 의한 농업 생산 기술의 현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 기반인 바로 종법적인 봉건제도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그 온주 붕괴되기 이제 시작을 했던 이 주나라 왕실의 그 봉건 제후에 대한 정치 군사적인 공제력,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내는 힘이 바로 공제력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공제력을 상실하게 됐는데 이 종주국으로서의 그 권위 그리고 이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결국 이제 주나라가 이제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오는 것인데, 그 이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거치는 과정에 주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화, 이 오랑캐의 그 침입, 이적, 그 오랑캐의 그 침입과 그리고 제후들, 이렇게 주나라 때의 어떤 이 그 영토들을 줘서 제후들이 이 봉토를 받고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제후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제후들이 그 이기적인 야망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후 간의 지네들끼리 이 패권 다툼을 하게 되고 이 병합 전쟁이 날이면 날마다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왕권이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지면서 이 군신, 그야말로 왕과 그 제후들 간의 그런 그 질서, 이 군신 질서도 완전히 파괴되게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이 가부장제의 바탕을 둔 봉건제적인 그 예법, 이것의 정당성이나 그 효율이 바로 이제 그 실효성을 잃게 되는 그 의심스러운 상태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공자가 바로 정명, 이름과 부합하게 올바르게 하라라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 바탕에서 추구한 현실,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지표이면서 현실 정치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이 기본 관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그 명정론, 정명론, 이 정명론에 있어서 그 혼란, 무질서를 바로잡아서 통일된 질서를 건립하는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런 전제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명사상의 그 출현은 곧 당대의 정치 상황과 치자 계층의 동향과 작폐에 대한 이 그 심각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이 봉건 귀족 사이는 오랜 권력 투쟁과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그 휩쓸리면서 전통적 예법 질서와 이념이 요구하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돼서 이 지신의 그 사회적 규정을 이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종법 질서에서 근거한 그 예교라고 하는 그 질서는 유린되었고 또 파괴되었습니다. 제후들의 그 자립 또 독립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백성들의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회 부패 이런 것들을 아주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이제 이러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 바로잡음으로써 올바른 정치 질서를 확립하고 천황 척이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이런 것에 입각한 상하귀천의 그 분명한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이 공자는 이제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에 의하면 이 고난 침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그 사회 정치적 혼돈 그리고 분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갖가지 이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서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과 실의 그 물구나무서기 현상은 어지러운 세태와 윤리적 어떤 그 폐란을 더욱 그 조장할 뿐이고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자정야라고 그런 명제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이것을 극복하는 그 실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를 정명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폐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어그러지고 정도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반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동생이 형을 죽이고 왕권을 뺏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 하는 이런 난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폐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명은 예에서 파생된다는 것으로 이 정치 권력의 하강에 따른 인간의 그 불신관계의 해소와 그리고 실패, 그 당시에 잘못된 어떤 폐단을 바로잡는 것, 광정 하는데 특히 적절한 그 요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정명의 그 확립을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에게 있어서 정명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정치의 그 출발점이자 귀착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로가 이제 말합니다. 우리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기다려서 함께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을 합니다. 반드시 각종 명분을 바로 세우겠다. 여기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본분을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각종 명분을 바로 세우겠다. 논어차로편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이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명, 어떤 물건의 이름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리명분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도덕적, 정치적 삶이 가장 왜곡되고 압박된 현실에서 무너진 도를 일으키고 이 인간성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공자의 그 윤리적 결단의 바로 그런 전략적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 정명이란 말 그 자체에서 드러나 있듯이 여기서 그 명분이라는 것은 질서 내지 질서의 소이연, 까닭이죠. 소이연으로서의 조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명, 올바를 자, 올바를 정, 이름명. 이 정명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의미는 동의, 같고 다른 거, 또 시비, 진위를 분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구별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 명분, 실천, 선악 등을 구별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는 사물을 합리적으로 분별해서 그 이름을 밝히는 논리적인 문제에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후자는 이 정치적 현실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는다는 그런 윤리적 측면이 보다 부각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정명의 본질을 이루는 두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공자의 정명에서도 윤리와 논리라는 양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논리보다는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도덕적 차원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사용했다는 사실, 그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사이의 질서가 정명이고 이 정명의 그 명자는 예를 현실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자, 이 명은 바로 규범이자 의무이자 행동이자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바로 이러한 특징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이 문제의 해명은 그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 조건이 특히 유력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추시대는 정명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게 요청되는 그런 시대이면서 또한 정명의 존립을 유례없이 위협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위기감에서 공자의 정명론은 독특한 전개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시비, 선악의 표준을 잃은 상황에 처해서 이에 대신할 만한 가치 표준을 당고해서 세우는 일이 정명의 바로 종지, 가장 기본된 요지죠. 요지라고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춘추시대는 그야말로 날이면 날마다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고, 그야말로 무력의 힘, 이런 폐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기본이 없고 이런 명분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가치 표준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명이라는 그런 그 근본 요지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명이라고 하는 이 명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명사의 그 이름이라는 뜻, 이름 명자죠. 이런 그런 뜻이고, 다른 하나는 명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명분이죠.
그래서 이 정명이라는 것은 이름과 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름과 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은 명분, 즉 사회적 역할이면서 내용은 주례가 규정한 그런 각종 역할에 따른 권리와 의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명의 다른 표현인 명분을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명과 실의 필연적인 관계와 함께 실제 사물에 붙인 이름, 그 이름과 그 내실은 일치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명의 정이 동사일 때는 바로잡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형용사일 때는 무엇뭐답다 또는 바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주장을 하는데 이건 매우 시사적이죠. 그래서 이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 구성원이 자기 본분 그리고 의무 이 권리를 다하고 자신에게 알맞는 몸가짐을 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권한의 구분을 명백하게 해서 생활의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일이 바로 정명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에 의하면 어떤 이름이나 직함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 책임 또는 기능적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곧 책임과 직무의 한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되고 또 예컨대 임금은 임금답게 또는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그리고 아들은 아들답게 각자 맡은 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훌륭하게 수행하는 바로 그런 일이 바로 그것이다. 시대를 통틀어서 어느 사회든 간에 공인된 시비진유를 가늠하는 객관적 준거와 표준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인간 사이의 무질서, 부패, 그야말로 부도덕 등이 만연한다면 그 원인은 명과 실이 상부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바로잡는 일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구효하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그런 그 원천을 회복하고 그야말로 인간 사이 무질서를 극복해서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확립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 방법은 바로 군군신신 부부자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다. 이 군군신신 부부자자. 그래서 공자는 가장 먼저 정명의 목표를 우선 기초단위인 가정이 바르게 다스려지면 천하가 안정된다. 그에서 이제 답을 찾았죠. 그래서 정명은 바로 아내로 하여금 아내의 옳은 자리를 지키게 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남편의 합당하고 적합한 위치를 지키게 하여 자신의 천부적 본성을 다하게 하는 삶. 그것이 근본적 원리다. 그리고 그것이 행위의 준칙이다. 바꿔 말하면 이 인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선천적으로 품수한 이 본명, 타고난 그 명, 이런 것과 후천적으로 획득한 사회적인 어떤 명분을 통일시켜서 이기의 추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하 큰 나로서를 완성시키는 천하지 대본, 그야말로 천하의 큰 근본이 되는 우주의 원리, 이것이 바로 정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그 정명론에 있어서 착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고치도록 하는 도덕적 교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이상 이 사회가 바로 이 대도, 그야말로 바른 도, 올바른 큰 도가 행해져서 천하가 지극히 잘 다스려지고 인류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대동세계, 큰 도가 행해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대동세계이며 그리고 평천하, 천하를 평정하는 것, 그런 평천하의 세계가 되고 또 공자가 꿈에서도 못 잊을 오중주,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